그 빅티문 내셔널리즘이라는 거는 사실은 제가 2007년에 처음으로 이런 용어를 만들어내고 동아시아에서의 특히 21세기 이후에 어떤 그 내셔널리즘이 작동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의식의 바탕에서 이제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한 20군데 뭐 5만 군데 다니면서 다 얘기를 하면은 심지어는 핀란드 같은 데서도 이 얘기를 하면 그거 바로 우리 얘기다. 그래서 유거 같은 데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폴란드와 이스라엘과 한국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 빅티문 내셔널리즘이라는 말을 생각해냈는데 실질적으로 요새 다니면서 얘기를 해보면 전부 이 얘기를 하면 이거 우리 얘기다 라는 얘기를 많이 특히 오디언스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 그렇다면 이건 21세기에 특히 그 이전에 2차 대전 이후부터 한 50년 동안 전 세계 2차 대전을 기억하는 메모리 컬처에서 그 내셔널리즘의 기본적인 그 틀은 영웅주의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영웅적으로 잘 싸웠고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지켜냈다라는 히어로십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이 내셔널리즘의 기본 모티프가 기억이 영웅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참 불쌍한 희생자였다라는 그 피해자였다는 희생자로 어떤 일정한 그 기억 문화에서의 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턴이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라고 누구도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일종의 그러한 그 영웅주의로부터 희생자 의식으로의 어떤 기억에서의 그러한 턴이 있은 이후에 결국 그렇게 본다면 21세기의 내셔널리즘을 설명하는 데는 뭐 편차 심지어는 미국도 자기네가 9.11 테러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니까 미국의 내셔널리즘까지도 어떤 부분에서 빅티문 내셔널리즘이라는 그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은 이 한 2000년, 2007년까지는 빅티문 내셔널리즘이란 말을 저는 전혀 안 썼고 그 지그문트 바우만이 만든 용어 중에 이 허레디터리 빅티무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습적 희생자 의식이죠. 예컨대 여기 뭐 우리 한국 학생들도 좀 있는데 전부 저기 일본 식민지 지배가 끝난 지 50년 뒤에 태어난 사람들도 자기가 일본 식민주의 희생자였다라고 생각하는 또 이스라엘의 젊은 뭐 1990년생의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마치 자기네가 홀로코스트의 희생자였다고 생각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러한 그 어떤 제노사이드라든가 식민주의적인 그러한 잔인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희생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단지 그 네이션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를 지그문트 바우만이 뚝 짚어가지고 허레디터리 빅티무시란 말을 썼습니다. 근데 지그문트 바우만이 이 말을 썼을 때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시온주의, 뭐 지금의 네타냐후 정권 같은 데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는데 이게 바우만이 한 15년 전에 허레디터리 빅티무시란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내셔널리즘을 이제 비판했는데 사실은 그때 바우만하고 내가 2002년도에 리즈 대학에서 인터뷰를 하고 당대 비평이라는 한국의 저널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제 바우만이 그때 자기 그 이 초고를 나한테 줘서 야 그럼 이 허레디터리 빅티무과 한국의 포스트 콜로니얼 히스토리오그래피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구나 해서 아마 2003년도에 UCLA에서 강연 초청받았을 때 처음으로 Hereditary Victimhood and Post Colonial Historiography in Korea라는 그런 강연을 했고 그 다음부터도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할 때는 세습적 희생자 의식 Hereditary Victimhood과 식민주의 역사 혹은 민족주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7년 1월 18일자 한국신문을 아무거나 다 쳐보세요. 갑자기 조선일보부터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뭐 연합통신 모든 주요 일간지에 2007년 1월 18일자를 보면 일제히 문화면에 요코 카와시마 와킨스의 So Far Away from the Bamboo Grove에 대한 아주 뭐 거의 한 페이지에 걸친 비판이 일제히 실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이 책 읽어본 적도 없고 읽어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다룰 만한 책도 아니라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는데 1월 18일 날 굉장히 뭔가 오케스트레이트된 비판이 한국의 모든 주요 일간지에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이 책에 대한 게. 근데 이 책은 전형적인 희귀하게 스토리인데 일본의 함경북도 나남에 살던 일본의 그 콜로니얼 패밀리가
2차 대전이 끝날 때 일본이 패전하면서 소련군이 참전하게 되니까 일본으로 귀국하면서 겪어야 됐던 어떤 레퓨지 스토리죠. 일종의 히키하게라고 일본의 리터레처에서 히키하게 스토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의 그 장르에 속하는 거고 특별히 그중에 뭐 히키하게 스토리를 모노가타리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고만고만한 책인데 왜 갑자기 1월 18일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2005년도에 한국에서 번역이 나왔을 때는 그때 한국 서평들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 서평, 이렇게 일본의 어린 소녀가 시련을 겪고 이렇게 훌륭한 여성으로 커나가는 뭐 그야말로 빌둥스로만의 한 전형이다. 모든 조선일보 서평도 그렇고 뭐 연합통신 서평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다라는 게 2005년도 서평인데 2007년 1월 18일자에 이게 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 제가 그때 마침 코리아 헤럴드에서 뭐 동아시아 역사 문제에 대한 칼럼을 써달라고 그래서 빅팀은 내셔널리즘이라는 말을 한번 써봤어요. 그리고 이제 부제를 compelling과 competing 뭐 그런 식으로 했던가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칼럼이 실리고 나니까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들로부터 비난 이메일들이 나한테 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한국에서 역사를 가르친다고 할 수 있느냐. 또 내가 콜롬비아 대학 박사인데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역사를 가르치냐. 뭐 그런 아주 것부터 또 하나는 그런 마지막에는 우리 애가 학교에 갔다가 저 책을 읽고 학교 이제 미국의 8학년, 7학년들이 이 책을 읽고 애들한테 구부들한테 한국 놈들 나쁜 놈들 어떻게 저렇게 불쌍하고 착한 일본 소녀를 괴롭힐 수 있냐 하면서 애가 질질 짜고 울고 오면 너 같으면 부모인데 어떡하겠냐라는 읍소형 비난부터 다양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야 그렇다면 이 소파웨이 요코 가와시마 와킨스의 책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가 정작 한국 본국에서는 굉장히 좀 비판적이기보다는 빌둥스로만의 한 형식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그에 대한 비판이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들로부터 이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고 그것이 오히려 본국으로 역수입되는 일종의 그 디아스포라 내셔널리즘의 전형이고 그 디아스포라 내셔널리즘이 더더군다나 그 거기 있는 재미교포들이 한국의 그 일본의 식민주의의 지배 때 한국 사람들이 경험했던 어떤 희생자적인 그러한 위치를 그들이 공유하면서 나오는 이 현상 굉장히 트랜스내셔널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 일본, 한국이 같이 어떤 하나의 우리의 그 시야 속에 들어가야 되고 트랜스퍼시픽하면서도 뭐 트랜스 현해탄적인 트랜스 코리안, 뭐 재패니즈 스트레이트적인 이러한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트랜스내셔널 메모리이면서 디아스포라 내셔널리즘이면서 동시에 그 키워드는 빅티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찝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케이, 그럼 빅티무 내셔널리즘이란 말이 가능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폴란드에서도 이제 이 강연을 하면 폴란드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 근데 나중에는 이제 결국 메모리 스타디즈하는 사회학 쪽이나 이쪽 친구들은 그렇다면 자기네 전후 내셔널리즘도 빅티무 내셔널리즘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크리티컬 자이오니스트 그룹, 리버럴 자이오니스트 그룹부터 훨씬 더 근원적인 크리티컬한 그룹들도 대체적으로 빅티무 내셔널리즘이라는 것으로 자기네 2차 대전 이후 현상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고 그 최초로 아마 영어로 썼을 때는 더 크게 쓴 거는 알레이다 아스만이 편집한 그 Memory in a Global Age라는 거기서 원고를 마침 그때 이 이야기에 대한 청탁을 받아갖고 그때 처음으로 Victim Nationalism in Contested Memories를 해가지고 이건 폴란드, 독일, 이스라엘 그리고 일본, 한국을 이렇게 5나라를 그러니까 비교사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인탱글드 메모리죠. 기억들이 서로 이렇게 엉켜 있는 뭐 그런 걸로 한번 시작했고 요새도 조금 더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용어에 관련해서 서블라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 말로 피해자와 희생자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있을까? 가령 영어로 victim과 sacrifice.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가령 독일어로 opfer 하면은 sacrifice와 victim이 다 들어가 있고 폴리시도 오피아리 하면은 이것도 victim과 sacrifice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빅팀은 내셔널리즘의 그 이 빅팀 후시 내셔널리즘의 어떤 그 개념적인 틀로 작동하는 건
피해자, 빅팀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세크리파이스로 무언가 이렇게 서블라임 되는 개념이 서블라임 되는 그 지점 속에 내셔널리즘이 나타나는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면 단순히 불쌍하고 그냥 어떤 역사의 그 무고한 피해자가 됐는데 이것이 내셔널리즘에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고한 피해자가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갑자기 돼버리는 거예요. 재수가 없고 혹은 뭐 슬프게 혹은 우연히 화나게 피해를 받았는데 갑자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 그 무슨 서블라임한 그 무엇을 위해서 이들이 자기를 희생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탈바꿈하는 그 지점, 그러니까 피해자로부터 희생자로 넘어가는 그 지점이 바로 사실 빅티먼 내셔널리즘이 이렇게 나타나는 등장하는 그러한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희생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사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희라는 게 이게 저기 뭐야 양의 그 잘라진 다리를 얘기하는 거고 이 생이라는 것 그 이 제사 때 공양으로 바치는 퍼펙트 카우 같은 것들을 얘기한 한자로 희생자라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세크리드한 그 무엇으로 만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이걸 보니까 그 사실은 바르샤바에 있는 지도프스키 인스티튜트 히스토리라고 유대사 연구소와 예드바셈 예루살렘에 있는 예드바셈이 뭐 갖고 맨날 싸우냐면 처음으로 자기네가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처음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홀로코스트를 썼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홀로코스트라는 말 제일 먼저 쓴 게 나가사키의 나가이 타카시예요. 물론 그 사람은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안 썼지만 이 번제 한사이라는 게 이게 옛날 성서 번역을 보면 구약 성서의 홀로카우스트를 그대로 번역하면 번제가 됩니다. 근데 이 우라카미 그 나가사키의 폭심이었던 우라카미 성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가이 타카시가 이미 1949년도에 우라카미 한사이 세츠라 해서 번제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니까 바르샤바의 유대사 연구소나 예루살렘의 야드바셈보다도 먼저 2차 대전의 희생자를 얘기할 때 홀로코스트란 말을 처음 쓴 거죠. 근데 이 홀로코스트는 유대인 나치의 그 제노사이드의 희생자인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폭탄의 희생자였던 나가사키의 일본 사람들을 얘기한 게 바로 이 번제설입니다. 근데 훨씬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나가사키에 가면 막시밀리안 콜베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든 한국이나 일본의 가톨릭들이 가서 그 방문한 데인데 막시밀리안 콜베는 그래서 지난번에 얀파베오 드루기로 존 폴 세컨드 폴란드 교황이 할 때 이 사람 그 뷰티파이 된 사람인데 어떤 조그마한 문제가 있었는데 조그마한 문제 이 사람 사실 반유대주의자였습니다. 2차 대전 전에 1930년대 반유대주의자였고 반유대주의자들은 우리가 포착하기 쉬운 게 글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도망갈 군속이 별로 없습니다. 이 양반은 그 반유대 근데 뭐 이 양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폴란드 혹은 유럽의 가톨릭 사제의 그 기본적인 그 흐름은 반유대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예수를 죽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나가사키에 1930년대 그 미셔너리로 있었고 또 이 나가이 타카시가 이 양반 그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뭐 한번 이렇게 왕진가 갖고 나가이 타카시 그 다이어리에 콜베 얘기했는데 문제는 막시밀리안 콜베의 그 이 반유대주의에 대해서는 이 한국이나 일본의 가톨릭에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막시밀리안 콜베가 이러한 미셔너리인데 거기서 아우슈비츠에서 동료 폴란드인 인메이트 대신에 자기가 먼저 희생당한 사람. 내가 얘는 가족이 있으니까 내가 제 대신 죽겠다고 죽음을 자처해서 죽은 사람인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막시밀리안 콜베의 전기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전기 영화까지 나오고 막시밀리안 콜베의 그 내 친구 일본의 꽤 유명한 비판적인 컬처럴 스타디즈 스칼라인데 내가 이 얘기했더니 자기 어렸을 때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콜베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톨릭 패밀리에서 자라난 친구인데.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막시밀리안 콜베가 뭐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반유대주의자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 특히 일본에서 일본 가톨릭 신자들이 특히 나가사키는 가톨릭의 그 뭐예요? 성지 같은 데죠, 그죠? 그 에도 시대 때 가톨릭 탄압 정책에서 죽었던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이제 성인들도 있고 굉장히 가톨릭 성지 같은 데인데 거기 마침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거기에 있었던 폴란드 반유대주의자 폴란드 신부를 일본 사회가 기억하는 방식 속에서 반유대주의라는 것을 싹 빠지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한 그러한 고결한 신부. 그 밑에는 어떤 어넬로지가 있냐면 우리 나가사키의 일본인 카톨릭 그 원자폭탄의 희생자들은 인류 평화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라는 식의 그러한 아주 델리키트한 그 이 공식적인 라인 밑에 숨어 있는 그러한 그 메타포들이 사실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빅티문 내셔널리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그 이 내셔널리즘이 기본적으로 폴리티컬 릴리전적인 혹은 뭐 세큘러 릴리전의 그러한 성격을 가장 강하게 지니고 있는데 그 내셔널리즘이 가지고 있는 정치 종교적 혹은 세속 종교적 성격을 가장 잘 말하자면 그 포텐셜을 최대화시켜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 문화적 혹은 정서적 혹은 심리적 혹은 망달리때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역시 빅티무시라는 것. 그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빅팀에서 세크리파이스가 되는 그러한 어떤 빅팀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희생자로 서블라임 되는 그 어느 지점에 바로 빅티문 내셔널리즘이 드러나는 것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란드 얘기는 빼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얘기죠. 그 다음에 바로 이 빅티문 내셔널리즘이 작동하는 방식은 예전처럼 일국 하나의 네이션 바운더리 내에서 내셔널리즘이 작동할 때는 빅티무시라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빅티무시라는 게 들어가면 빅팀이라는 게 있으면 뭐예요? 퍼페트레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빅티무시라는 것을 상정하는 순간 그것은 그 자체 이미 그 사유 방식 자체가 네이션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트랜스내셔널한 혹은 인터내셔널한 그 상상력이 전제될 때 빅티문 내셔널리즘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빅티문 내셔널리즘의 등장은 역시 글로벌 메모리 스페이스의 등장과 관심이 잘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적 컬렉티브 메모리가 한 네이션 스테이트 바운더리 내에 있을 때 히어로십, 영웅주의에 입각한 그러한 메모리 컬처가 지배적이었다면 이게 갑자기 글로벌 메모리 스페이스 혹은 글로벌 퍼블릭 스피어 같은 것들이 지구와 더불어서 등장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어떤 다른 전 지구적 시민사회에서의 어떤 그 뭐랄까 심퍼시랄까 뭐 그런 걸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불쌍하게 당했어. 우리 이런 약자였어라는 식의 자기 포지셔닝이 필요했다라는 뭐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왜 이게 21세기에 이것이 이렇게 강화되냐 하면은 역시 르완다, 후투와 투치의 얘기,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유고슬라비아 내전 전부 이게 TV로 생중계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예전엔 제노사이드에 대한 그러한 그 뭐랄까 센서티비티가 그렇게 전지구적으로 많지 않았는데 특히 유고슬라비아 내전을 거치면서 제노사이드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그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와 같이 그 제노사이드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이 전지구적으로 확산이 되고 그런 것들이 빅티무시라는 것을 자신의 어떤 민족주의적인 대의 명분을 주장할 때 빅티무시라는 것이 더 설득력 있게 등장하는 배경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예컨대 컴포트 위민 케이스, 일본군 위안부 케이스가 이렇게 세계적인 이슈가 됐는가? 저는 유고 내전이 없었다면은 이렇게까지 세계적인 이슈가 됐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기 얘기를 했던 게 92년이죠. 근데 굉장히 로컬한 메모리였고 심지어는 남한 내부에서도 그 군 위안부에 대한 기억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억압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는데 갑자기 지금은 뭐 너도 나도 다 군 위안부의 메모리 액티비스트처럼 다 활동하는데 섹시스트까지도 자기 군 위안부 페미니스트 그런 메모리 액티비스트처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가장 큰 이 터닝 포인트는 역시 유고 내전을 겪으면서 이 세르비아나 이쪽 크로아티아 내셔널 이 슬라브 내셔널리스트들이 이슬람계 여성들에 대해서 집단적인 성폭력, 강간 그리고 어떤 하나의
그 큰 그 이 수용소를 만들어서 강간하고 일부러 애를 베게 하고 임신 중절을 못할 때까지 붙잡아 놓고 그래서 세르비아에 애를 낳게끔 만들어놨던 그 같은 끔찍한 유고 내전기의 그런 성폭력 같은 것들이 세계 여론에 포착이 되고 오히려 그것들이 전쟁 시기에 그와 같은 어떤 성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감수성을 훨씬 더 이렇게 예민하게 만들어주고 날카롭게 만들어주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군 컴포트 위면 문제가 또 역시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그러한 그 과정들이 같이 얽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동아시아의 메모리 컬처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글로벌 메모리 스페이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반쪽짜리 이해밖에 안 될 거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2000년도 12월에 동경에서 열렸던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 Tribunal 보면 여기에 참가한 젖쥐라든가 뭐 재판관 뭐 검사 이런 걸로 참가한 사람들이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성폭력과 전쟁 범죄에 대한 그 네덜란드에 있었던 국제사법재판소에 참여했던 그 멤버들이 그대로 동경에 와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인적인 그런 커넥티비티까지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랍게도 2000년대라는 해가 그 글로벌 메모리 스페이스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2000년도에 어떤 일이 있냐면 1월 달에 그 스톡홀름 데클레레이션이라는 게 약 40개가 넘는 나라의 뭐 대통령, 대통령이나 수상이 뭐 부수상, 외무장관까지 와서 뭘 하냐면 여러 가지 결의하는데 그 가장 핵심은 뭐냐면 홀로코스트를 학교 역사 시간에 교육시켜야지만 너희들 동유럽 국가들은 유로피안 유니언과 네이토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 최고 정치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너희 나라에서 역사 수업 시간에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유로피안 유니언 들어올 수 없어. 동유럽을 굉장히 겨냥한 것들. 그래서 2000년도에 스톡홀름 데클레레이션을 기점으로 해서 이 유럽 내부에서도 역시 현실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스탈린주의의 범죄에 대한 어떠한 그 과거 청산 문제가 동유럽 국가에서 스탈린주의에 집중이 되니까 실제로 그 동유럽의 그 인민들이 2차 대전기 나치 점령기에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같이 말하자면 공범자적인 역할을 했던 것들을 스탈린주의의 희생자라는 이름만으로 지워버리니까 사실 스톡홀름 데클레레이션에서는 아니야. 너희들이 원래 스탈린주의의 희생자이면 틀림없지만 하지만 너희도 홀로코스트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얘기해야 돼. 너희들 그걸 가르쳐야지만 너희들 우리 유로피안 유니언에 들어올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야말로 어떤 글로벌 메모리 스페이스에서 그 어떠한 집단적 기억이 더 이렇게 바람직한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라는 그러한 것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거에 비교해 보면 가령 얼마 전에 교토에서 AAS 아시아 AAS 열렸는데 제가 뭐 거기 어떤 키노 세션에서 토론하기 때문에 그 당일날 도착했고 점심을 먹는데 그날 처음 얘기 들었는데 원래 주최 측에서의 계획은 War Responsibility Memory 뭐 이런 것을 주제로 잡았는데 재팬 파운데이션에서 메모리나 이런 Responsibility 이런 게 들어가면 우리 돈 안 주겠다. 그래갖고 엉뚱하게 무슨 호프 희망이 주제로 바뀌었다는 거 얘기를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생각을 바꾸고 다시 이제 컴포트 위민 얘기를 본격적으로 했는데 바로 사실 얼마나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글로벌 메모리 스페이스가 혹은 글로벌 퍼블릭 스피어가 등장하면서 메모리에 대한 것들이 어떤 한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 그야말로 리저널한 차원에서 혹은 그 리전을 넘어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그룹과 그렇지 않고 여전히 모든 기억들을 내셔널라이즈 하려고 하는 그 사이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나면 여러분들 우리 최근에 무슨 군 위안부 기린비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한국의 메모리 액티비스트들이 미국에 가서 이 컴포트 위멘 메모리 액티비스트들이 미국에 가서 발표를 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면 꼭 어디서 해요? 꼭 주이시 컬처럴 센터나 미국에 있는 조그만 소도시의 주이시 컬처럴 센터에서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그동안 이런 글로벌 메모리 스페이스에 대한 감수성이 나름대로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데서
한국 코리안 컬처럴 센터보다 주이시 컬처럴 센터에서 컴포트 위민의 이야기를 할 때 미국의 오디언스들은 동아시아의 역사를 잘 모르는 미국의 오디언스들은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들과 컴포트 위민의 그러한 케이스들을 알게 모르게 같은 그 비슷한 혹은 병렬적인 위치에 놓고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들이 들어있는 거죠. 실제로 2011년 12월 13일자의 신문을 보니까 그 저기 어디야 퀸스 바로 뉴욕시티의 퀸스 바로에 있는 쿠퍼벨 홀로코스트 센터에서 컴포트 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사이에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얼싸안고 하는 이제 포옹하고 그런 사진들이 2011년 12월 13일자 한국 신문들 보면 여러분들 아마 찾을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물론 2차 대전 1940년 1년부터 5년까지 한국의 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유럽에서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이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만날 기회는 물론 거의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인탱글드 히스토리가 된 건 아닌데 그러나 한 번도 역사적 경과 속에서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메모리의 영역에서 만나기 시작. 그래서 저는 이제 20세기 말부터 한 19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역사학의 방법론 중에서 내셔널 히스토리를 넘어서는 그러한 이 방법론 중에 하나로 프랑스 쪽 친구들이 만든 게 이스토와르 크로아제. 그래서 인탱글드 히스토리라는 건데 저는 인탱글드 히스토리보다는 이 영역에서 인탱글드 메모리다. 히스토리에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갑자기 그때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희생자들이 메모리의 영역에서 같이 엉키기 시작하는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흥미로운 예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기 뭐 미국학을 하는 사람도 있으면 W.E.B. 두보이스는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일 텐데 이 양반이 폴란드를 2번을 방문합니다. 19세기 말에 베를린에서 공부할 때 사회학 공부할 때 그때 크라쿠프하고 갈리짜 그때는 이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점령 지역이었던 지금의 르브프 있죠. 렘베르크 서 우크라이나 그리고 갈리짜 크라쿠프 이쪽 지역을 방문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여행기를 냅니다. 뭐냐면 그 갔더니 그쪽 사람들은 한 번도 아프리카나 그렇게 다크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죠. 한 흑인 친구가 뜩 나타나니까 거기 마부가 그때 이제 차도 없을 때니까 19세기 마부가 내가 너희 동족이 운영하는 호텔을 알고 있는데 글로 데려다 줄까? 하더니 유대인이 경영하는 호텔로 이 마부가 그 W.E.B. 두보이스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유대인들, 그러니까 나치가 점령했을 때 유대인들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코케이션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이시라고 알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동유럽의 경우는 아직도 굉장히 다크하고 얼굴도 검고 딱 보면 바로 유대계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다양하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두보이스가 뭐 그 마부가 내가 너희 동족이 운영하는 호텔을 알고 있으니까 글로 데려다 줄게 해놓으면서 자기를 데려간 것이 유대인이 운영하는 호텔로 가져갔더니 첫 번째 에피소드죠. 두 번째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 양반이 모스크바에 있었던 세계 사회학 대회에 참가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일부러 바르샤바의 게토를 들릅니다. 바르샤바 게토는 이제 완전 2차 대전 때 이제 초토화된 루인드가 된 거기 들어가서 이 양반이 그 바르샤바 게토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인 짧은 글을 쓰는데 뭐냐면 나는 여기서 내가 듣는 것은 유대인들의 고통과 비탄 눈물뿐만 아니라 나는 우리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고통과 비탄과 눈물을 여기서 듣는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게 유럽에만 있었던 게 아니다 하면서 이 미국 노예제에서 고통받았던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노예제의 문제와 그 주시 홀로코스트의 문제를 같이 보기 시작하는 것들이 벌어지고 실질적으로 제노사이드 유엔에서 제노사이드 컨벤션이 그 렘킨이라는 폴란드 출신 유대계 법학자의 발의해서 유엔에서 제노사이드 컨벤션이 통과가 되고 나니까 거기에 제일 먼저 반응한 집단이 뭐냐면 미국의 흑인 커뮤니스트 그룹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커뮤니스트 그룹이 제일 먼저 쓴 게 뭐냐면 위차주 제노사이드예요. 근데 그 뭐냐면 미국 슬레이버리를 비판한 글인데 슬레이버리야말로 제노사이드 아니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렘킨도 만나고 야 우리 얘기도 제노사이드에 넣게 해줘 하니까 렘킨이 근데 그때는 노 했습니다. 근데 왜 노 했냐 갖고 지금 또 뭐 연구자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건데 그건 뭐 너무 먼 얘기고 거기 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 제노사이드가 벌어질 당시 혹은 벌어진 이후에도 이 홀로코스트라는 것이
하나의 그 내셔널한 그 바운더리 내에서 이해되기, 유대인 대 독일인의 문제로 이해되기보다는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세계사 속에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다양한 편견과 어떤 그 헤제모니적인 그런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억압당했던 그런 그룹들이 홀로코스트에서 억압당했던 유대인들과 자신들을 같은 위치에 놓고, 그 다음에 38년도에 이게 그 사실은 그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오스트레일리아 아보리진 휴먼 라이트 무브먼트 했던 요르바 트라이브의 그 장로인데, 그 크리스탈 락트가 1938년에 벌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 비유대계 중에서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바로 호주의 아보리진 운동을 했던 이 윌리엄 쿠퍼입니다. 38년도에 이 사람이 자기 인권 운동가들을 끌고 멜버른에 있는 독일 대사관 앞에 가서 그 크리스탈 락트를 수정의 밤이죠. 이렇게 반유대인 상점 보이콧 운동하면서 이들 나치 돌격대나 얘네들이 그 유대인 상점들을 다 부시고 해갖고 왜 유리 조각들이 이렇게 깨져서 그것이 불빛에 달빛에 비치니까 수정이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비치. 근데 사실 이것도 문제예요. 이게 나치의 모든 용어들을 보면 모든 폭력을 감추는 메타포예요. 크리스탈 라이트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로man틱해. 근데 실질적으로 그 밑에 깔려 있는 거는 최초의 본격적인 폭력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크리스탈 라이트라는 그런 이름으로. 또 파이널 솔루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슨 뜻이야? 근데 유대인을 학살하기로 결정한 게 최종 해결책이라는, 그러니까 나치의 용어들은 굉장히 간접화법입니다. 요새 남한에서 유행하는 그런 방식의 그 훨씬 더 세련된 방식의 간접화법이 쓰여지는.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항의한 그 그룹이 바로 이 요르바 트라이브의 인권운동가의 윌리엄 쿠퍼입니다. 근데 문제는 2차 대전 이후에도 이 양반이 그 항의했던 거는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다음에 rightist people, rightist person이라든가 해서 그 예루살렘 그 예드바셈 옆에 유대인들을 돕거나 유대인들과 같이 그 홀로코스트 희생자였던 주들 편에 섰던 그러한 비유대인들에 대한 그러한 이 기리는 그러한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양반의 경우는 아주 최근에 21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이 양반의 그 이 항의 운동도 인정이 되기 시작한. 지금은 이 양반 체어도 생겼다 그래요. 그 예루살렘 어디에 그 이 윌리엄 쿠퍼 홀로코스트 뭐 스타디스 체어 같은 게 하나 생긴 모양인데, 사실은 훨씬 더 델리키트합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홀로코스트가 이렇게 이야기되고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칼라라인 같은 것들이 사실은 들어있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예들은 뭐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뭐 한두 건 떴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근데 이런 의미에서 그 글로벌 메모리 스페이스는 사람들이 희생자에 대한 기억을 내셔널한 그러한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내셔널라이즈드 된 그런 국민화된 기억으로부터 탈국민화된, 디내셔널라이즈드 된, 혹은 익스트라 테리토리얼라이즈드 된 그와 같은 그러한 탈영토화된 기억으로 끌어갈 수 있는 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 이 글로벌 메모리 스페이스의 등장은 오히려 더 강하게 내셔널라이즈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예컨대 일본 우파들이 2차 대전 이후부터 늘 얘기해요. 우리 일본인과 유대인들이 백인 이 레이시즘의 가장 큰 희생자다. 그래서 이 원자폭탄의 희생자와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를 동렬해 놓는 그런 일본 우파들의 그런 이미 50년대부터 등장하는 그런 메타포들은 사실은 이 글로벌 메모리 스페이스가 아직 형성되기도 전에 이미 그 타자의 기억들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자신의 빅티문 내셔널리즘을 정당화하는 레퍼런스로 사용했다는 걸 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05년 3월 15일자 이건 되게 재밌는 기사를 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나왔는데, 이스라엘에서 홀로코스트 히스토리 무제엄이라는 걸 2005년도 3월 15일날 개관하는데, 이제 많은 정부나 혹은 이런 메모리 관련된 그런 뭐 무제엄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초청장을 보냈는데, 일본에는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의 그 리포터의 보고서에 보면 이스라엘 친구들이 굉장히 불쾌하는 거죠. 어떻게 홀로코스트를 너희 원자폭탄의 희생자와 똑같이 놓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러므로 너희와 우리를 똑같이 하지 말라는 항의 차원에서 일본에는 인비테이션 레터를 보내지 않았는데 흥미로운 것도 한국의 특파원, 독일 특파원이 그걸 탁 집어내가지고 여기 봐라, 일본이 유일하게 여기 초청받지 않았던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 메모리 스페이스에서 이 기억을 가지고 이 뭐랄까 머니터링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한편에서는 그 탈영토화 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기억들이 굉장히 강하게 재영토화하는 기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탈영토화하는 기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재영토화하는 기억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것들이 교차하면서 엉켜 있기 때문에 사안 하나마다 컨텍스트들을 굉장히 잘 읽는 그 진짜 매처럼 무서운 날카로운 눈이 사실은 이 메모리 스터디에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는 이 컴포트 빔 메모리 액티비스트들이 사실은 이 홀로코스트를 또 전유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이제 최근에 특히 미국에서 나오고, 뿐만 아니라 뭐 훨씬 더 복잡한 얘기들이 이 컴포트 빔의 또 일본, 거기에는 일본, 미국, 일본, 한국이 같이 끼어 있는, 지난 12월에 한일 간의 그 전격적인 외무 정부 부처 간의 컴포트 빔에 대한 합의 같은 것들을 한국과 일본만 가지고는 또 읽혀낼 수 없는, 사실은 미국까지도 같이 연결돼서 봐야 돼. 그야말로 트랜스퍼시픽한 그런 메모리 스페이스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뭐 홀로코스트에 대한 어떤 뭐 예컨대 토니 블레어 예전에 90년대 중반에 레이버 파티 할 때 홀로코스트를 끊임없이 도덕적으로 비판하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국과 같은 멀티컬처럴리즘이 필요하다. 우리의 그 리버럴 디모크라시의 전통이 홀로코스트를 막는 그야말로 최후의 보루다라는 식으로 자기 정당화. 또는 미국의 홀로코스트를 미국화하는 그 같은 뭐 그 디스코스 같은 것도 여러분 얼마든지 뭐 바로 옆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뭐 심지어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그 있을 때 제일 그 저희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6.1 전쟁 때 67년에 6.1 전쟁 때 그때 제 초등학생 때인데 이게 한국 신문들이 총천연색 칼라 사진을 안 뽑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조선일보에 모세 다얀이 애꾸눈한 모세 다얀이 탱크 위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 총천연색으로 나오고 이스라엘이 이겼다. 근데 그 핵심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건 이스라엘 봐라. 이 유대인들은 신혼여행을 갔다가도 자기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자기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고 싸우다가 죽는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그 조국 군대화 이제 앞장서자라는 이제 그런 근데 한 번도 그때 이스라엘의 그 지배 정당이 레이버 파티라는 말을 안 했죠. 절대로 이 노동당이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의 무슨 공동체라고 그러죠? 키부츠 이런 얘기를 계속하지만 키부츠 아이디어가 사실은 유대계 소셜리스트들 분투부터 시작해서 유대계 시오니스트 소셜리스트 혹은 포알레이 시온 레프트라고 불리우는 시온주의 좌파들이 소셜리즘적인 공동체의 어떤 실험으로서 키부츠 같은 걸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갑자기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한 고대부터 있었던 우리의 공동체적 정신과 키부츠를 확 연결시키고 레이버 파티 완전히 없애버리고 철저하게 디폴리티사이즈 되면서 네이션만 강조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된 것들을 아마 저희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너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홀로코스트라는 게 하나의 이제 너무나 이렇게 클리셰처럼 돼버린 거죠. 예컨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이리스 창, 포가튼 홀로코스트, 부제가 포가튼 홀로코스트죠. 아이리스 창이 뭐 이렇게 강연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퍼시픽 홀로코스트란 말도 쓰고, 그러니까 동아시아를 잘 모르는 그러한 그 오디언스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홀로코스트라는 메타포를 그러면서 사용한다든가. 심지어는 뭐 폴란드 친구들도 폴란드의 극우파들은 뭐냐면 나치의 점령 정책의 핵심은 우리 폴란드인들을 절멸시키는 거고 유대인들은 외부로 이주시키는 게 나치의 정책이었다고 주장하는 폴란드 이제 극우파들인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폴란드 홀로코스트란 말 씁니다. 사실은 우리 폴란드인들이 홀로코스트의 주된 희생자였지 유대인이 아니었다. 이런 식도 뭐 발틱 컨트리들, 우크라이나의 그 대기근 골로도미르라고 불리는 대기근의 희생자들도 홀로코스트의 메타포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이면서 자신들의 내셔널 빅티무 혹은 빅티문 내셔널리즘이 글로벌 메모리 스페이스에서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홀로코스트를 끊임없이 전유하는 것들 여러분들 아마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건 더 복잡한 문제인데 어떻게 여기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일본에서 컴포트 위민의 군 위안부의 기억을 부정하는 얘기를 일본 친구가 이야기했을 때의 임팩트와 한국 연구자가 컴포트 위민의 문제를 부정했을 때 임팩트가 다른 거죠. 그죠? 가령 유럽에서 똑같습니다. 가령 예컨대 90년대 중반에 함부르크에 있는 사회사 연구소에서 어떤 걸 했냐면 독일 정규군의 잔악행위에 대한 사진전을 독일 50개 도시를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신화가 있냐면 우리 독일 정규군은 한 번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 유대인을 죽이고 그런 홀로코스트의 주역은 우리 정규군이 아니라 이 돌격대라든가 SS와 같은 나치의 아주 핵심 멤버들이 했지. 우리 정규군은 전쟁만 했지 젠틀하게 싸웠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이 함부르크의 사회사 연구 친구들이 웃기지 말아면서 독일 정규군들이 이제 사람 죽인 것들만 사진집을 쭉 해서 그래서 뭐 독일에서 너무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사진 보러 갔다가 젊었을 때 할아버지 사진을 보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할아버지가 군복 입고 근데 할아버지 물어봤을 때 야 할아버지는 정규군이라서 유대인 죽인 거하고 상관없고 할아버지 그냥 전투만 했어라고 얘기 들었는데 이 사진전에 가보니까 그 유대인들 죽이는 학살 현장에 할아버지가 이러고 쳐다보는 거 뭐 이런 것들 발견하고 온 집안 풍지박산 나고 그래서 독일 의회에서 개입해갖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전시회를 중단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이게 뉴욕으로 이제 트래블링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전시가 다 잡혔었는데 한 2,000여 장의 사진 중에서 열 몇 장 정도가 그 캡션을 잘못 달았어요. 근데 그 캡션을 잘못 단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는 나치만 죽인 게 아니라 또 그 전에 또 스탈린의 적군이 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치가 들어가면 어떻게 로컬 지역민들을 이용하냐면 예전에 스탈린의 희생자들이 묻혀 있는 그러한 집단 무덤 묻혀 있는 매장된 그 무덤을 발굴해 갖고 스탈린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전시를 나치가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유대인들 죽여갖고 묻는 이제 그런 짓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사진 중에 캡션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스탈린주의의 희생자들을 끄집어내는 건데 거기에 그 스탈린의 빅팀을 히틀러의 빅팀이라고 했다든가 그런 캡션에 이제 잘못한 게 몇 개 있었는데 문제는 그거를 지적한 친구가 누구냐면 폴란드 역사가와 헝가리 역사가입니다. 독일 역사가들도 사실은 안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시의 큰 차원에서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사실은 그래서 뉴욕 전시가 취소됐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거 사진이 역사적 설명이 잘못됐다. 그럼 사실은 그 자그마한 팩추얼 사실에 대한 오류 같은 것들이 이 전체의 아규먼트, 전체의 논리에 대해서 신뢰성을 이렇게 다운시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문제는 그러한 트랜스내셔널한 맥락에서 나치 정규군의 범죄 행위를 기억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회들 속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문제를 제기하는 친구들 독일 역사가들이 참아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 보그단 무시아우라고 나하고 동갑인데 폴란드의 독일어를 아주 잘하는 친구, 독일 자료도 잘 알고 물론 폴란드 친구 폴란드.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예드바브네의 그런 학살 같은 거 됐을 때 항상 리비저니스트 쪽에 서는 친구인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왜 폴란드에서 이 친구 책은 또 이렇게 많이 안 팔려요. 근데 독일에서 가령 이거는 스탈린의 보이테츠욱인데 제목이 스탈린의 약탈 열차지. 근데 이 핵심 뭐냐면 소련이 2차 대전 후에 독일에서 약탈한 그러한 설비 때문에 강대국이 됐다라는 단순한 논리입니다. 근데 또 그런 면도 물론 있습니다. 스탈린이 왜냐하면 나중에 2차 대전 말기 되면 약탈 여단을 운영하거든요. 전문가들에서 이게 기계장치 해체하고 분해해서 실어보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니까 걔들 여단급들이 몇 개 부대가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갖고 해서 이
근데 이거는 폴란드판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제 이 독일어판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독일에서 폴란드 역사가가 러시아 소련이 어떻게 그러니까 2차 대전 말기에 독일을 착취했는가라는 식의.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홀로코스트와 이 끔찍한 동부전선에서 그와 같은 잔악행위를 했던 독일 출신의 역사가가 사실 이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꺼내서 자기의 본격적인 자기 주제로 잡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델리키트한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트랜스내셔널이라는 맥락에서 폴란드 역사가나 헝가리 역사가가 독일의 폴란드는 뭐 600만이 좀 안 되지만 한 550만 정도 되는데 550만 중에서 전 인구의 25%가 죽은 거 아니에요? 2차 대전 때. 그러니까 사실은 비율적으로 보면 소련보다도 더 큰 희생자였는데 그 희생자였던 그 희생자였던 폴란드 역사가조차도 이런 식의 주장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독일이라는 맥락 속에서 읽혀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한. 뭐 그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예컨대 지금도 뭐 잠깐 얘기됐습니다. 무프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집트의 그 그 이슬람 그 뭐라 그러나 이슬람 그 높은 사절 이맘이라고 그러던가. 근데 이 양반이 히틀러가 초대해 갖고 히틀러하고 만나서 이제 악수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반유대주의적인데 가령 이스라엘의 백과사전 전 아직 보지는 히브리어에서 전 못 읽었는데 그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백과사전을 보면 이 무프티가 히틀러 다음으로 긴 항목이 제일 길다는 거죠. 그럼 사실은 홀로코스트 백과사전에서 무프티가 그렇게까지 히물러보다도 길고 괴벨스보다도 긴 항목이 된다라는 것들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정책부터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어떤 그 같은 이 폴리틱스 같은 것들을 읽기 위해선 가령 그것과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는 뭐 에리카 슈타인바흐는 우리식으로 하면 피난민 연합회 회장이에요. 일본의 가령 희귀하게 회장이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1200만 명이 그 발틱해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주데텐란츠 그다음에 슐레지엔 여기서부터 1200만이 피난민이니까 사실은 일본의 희귀하게보다는 훨씬 큰 규모고 1200만 중에 예전에는 200만이 정설이었는데 지금 뭐 200만까지는 아니고 한 50만 정도 작게 보는 사람은 50만 정도가 이 피난 과정에 죽었고 많게는 200만. 여러분들 그 귄터 그라스의 그 임크라트강이라는 그 소설이 바로 이 독일판, 동유럽판 희귀하게에 대한 소설이죠. 근데 이제 이 에리카 슈타인바흐는 바로 거기에 이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맨날 폴란드나 이 동유럽 체코의 말하자면 욕고 이야기에서 그 욕고 가족에게 왜 이 복수하려는 조선 사람들처럼 이 슈타인바흐의 그래 보면 폴란드인들과 체코인들이 완전히 홀로코스트 퍼페트레이터, 홀로코스트의 메타포를 가지고 우리 독일인들이 홀로코스트의 동유럽판 홀로코스트의 희생자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뭐 역사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래도 역사가입니다. 독일 친구들 이 슈타인바흐를 내가 역사가라고 하면 펄펄 뛰지만 그래도 역사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안호상 씨도 역사가였던 것처럼 혹은 또 이덕일 씨도 역사가인 것처럼 이 사람도 역사가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가 슈타인바흐예요. 아니 폴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독일 역사가 슈타인바흐예요. 폴란드의 그 가제타 비보르차라는 신문에서 독일의 역사가들 이렇게 인명을 쳐보면 뭐 아무리 세계적인 역사가도 안 나옵니다. 슈타인바흐는 무지하게 자주 나옵니다. 왜? 끊임없이 독일에서 폴란드가 우리 독일인들이 이 2차 대전 때 피난할 때 얼마나 그들이 가해자였는 걸 그리니까 폴란드의 내셔널리스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봐라 독일 애들 아직 반성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해자였던 사람들이 마치 자기네는 피해자고 우리는 가해자라고 생각. 그런 식의 폴란드의 내셔널리즘을 정당화시키는데 독일의 이들 이 페아트리베네라고 불리는 익스펠리들, 이 독일의 이 피난민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전부 그런 이야기들이 뭐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그러니까 이 글로벌 메모리 스페이스에서 움직여지는 이러한 이 메모리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정말로 아주 엄밀한 트랜스내셔널한 그런 퍼스펙티브와 트랜스내셔널한 날리지
그리고 그런 아카이브에 대한 작업들이 없으면은 정말로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한순간에 잘못 이렇게 옆길로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역시 얘기하는 거 long distance nationalism, 아까 얘기하는 이 욕구 이야기의 문제를 얘기하는 파해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룹인데 Parents for Accurate Asian History Education입니다. 굉장히 실증주의적이서 이 요코는 거짓말쟁이고 뭐 굉장히 우리는 트루스만 얘기하고 팩트만 가르치는데 라이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 파해 그룹들이라든가 혹은 아이리스 창 같은 경우도 역시 차이니스 디아스포라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또는 그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의 그 일본 무제um 리틀 도쿄에 있는 그런 무제um들 가보면 어떤 땐 보면 일본 이민사가 중심이 아니라 이 2차 대전 때 이 재패니스 인턴먼트 캠프의 이야기들이 중심이 돼버린다든가. 그러니까 또는 뭐 폴란드의 폴리시 아메리칸 컨그레스라는 게 일종의 미국에 약 1,000만 명 정도의 폴락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 폴리시 아메리칸 컨그레스의 의장이 막 편지 보내고 오픈 레터 보내고 그다음에 이 예드바브네에서 폴란드인 이웃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거에 대해서 당시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크바시녜프스키 3인당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1주년 때 그거를 사과하는 이 성명서를 준비하니까 이 폴리시 아메리칸 컨그레스 의장이 딱 보내고 네가 뭔데 폴란드 민족을 대표해서 사과를 하냐. 우리는 아직도 우리 폴란드인들의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크바시녜프스키가 어떻게 봤냐. 예드바브네에서 학살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폴란드인들을 대표해서 라고 대통령의 성명서가 이렇게 바뀔 정도로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고 이 복잡한 그런 폴리틱스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이스라엘의 아메리칸 주이시 오가니제이션, 아메리칸 주어리들이 어떻게 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그 롱 디스턴스 내셔널리즘이 특히나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글로벌 메모리 스페이스가 누가 많이 죽었냐? 니네 몇 명 죽었어? 뭐 겨우 그거 죽은 거 같고 그래?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폴리틱스 오브 넘버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죽었잖아. 너희 막 그거 죽고 그거 갖고 니가 무슨 정당화 시키려고 이런 식의 아주 그냥 저급한 그러한 어떤 메모리 컨테스트 혹은 컨테스트 서퍼링 같은 것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현대사에서 몇 명 죽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정설이 600만이었는데 최근에 520만까지 내려가니까 폴리시 내셔널리스트 굉장히 화를 내거든요. 왜 화를 내냐면 단순히 80만 죽은 게 아니라 600만에서 520만이 되면 유대계 폴란드인 300만을 빼면 에스닉 폴 중에 죽은 사람은 220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가장 큰 희생자였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520만이 되는 순간 이 유대계 폴란드인들이 더 많이 죽었다가 돼버리는 이런 또는 가령 아이리스 창이 결사적으로 난징을 30만을 계속 얘기하는데 난 사실 10만이 죽었으면 그건 덜 끔찍한 건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왜 30만이 중요하냐면 30만이라고 얘기해야지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의 희생자보다 난징에서의 희생자가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politics of 넘버링이 굉장히 복잡한 게 작동합니다. 또는 뭐 워싱턴의 그 홀로코스트 무제움 만들어질 때 얼마 전에 죽은 누구예요? 엘리 위젤이 그 카터 행정부 때 그 위원장인데 원래는 1,100만이 거기 쓰여 있기로 됐거든요. 1,100만이 되면 이 유대인 600만뿐만 아니라 뭐 로마들 그리고 뭐 호모섹슈얼들 그다음에 뭐 사회주의자들 그다음에 소련군 포로들 이들이 다 포함해서 1,100만의 희생자가 되기로 됐는데 어느 순간 딱 개관해서 보니까 600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미국에 있는 워싱턴 DC 홀로코스트 무제움이 1,100만이 되느냐 600만이 되느냐는 얘기는 홀로코스트 무제움에서 기억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냐로 확 바뀌는. 근데 거기에 1,100만을 600만으로 바꾸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거예요. 엘리 위젤 평화상을 받았나? 문학상 받았나? 문학상인 것 같은데, 그죠? 예, 엘리 위젤이 뭐 이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로 그 죽어간 사람 한 사람의 그 역사적 행위자들의 관점에서 뭐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끔찍한 비극인데
이게 이런 글로벌 메모리 스페이스에서 빅티문 내셔널리즘의 이러한 누가 많이 죽었어라는 컨테스트가 되는 순간 완전히 그냥 무라된 넘버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양상들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얼마나 남았죠? 천천히 하십시오. 그 또 하나는 이제 이 과정, 이 빅티문 내셔널리즘이 인식론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건 기억을 세크럴라이즈 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은 근데 모든 사람의 기억은 이런 남하고 공유할 수 없는 한 밑바닥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혹시 실연의 아픔이 있다. 내 친구 쟤도 실연 당했으니까 우리 같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야 너는 나만큼 아프진 않았잖아라는 식으로 자기만의 기억을 세크럴라이즈 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어떤 개인의 가장 내밀한 기억은 공유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크리드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컬렉티브 메모리나 소셜 메모리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공유하기 때문에 사실 소셜 메모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공유하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신 한국 사람이 홀로코스트를 공부해? 당신 유대인이 아닌데 그 끔찍한 비극을 당신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그런 게 바로 이 세크럴리제이션 오브 메모리. 그러니까 가장 콜로키얼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저 폴란드에 있을 때 폴란드 친구들이랑 어디 술집이나 펍 같은 데서 기차 같은 데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당신이 뭐 하는데 여기서? 왜 폴란드에? 나 여기서 폴란드사 공부하는데 당신 한국에서 부자 나라에서 한국에서 온 사람 어떻게 우리의 비극적인 역사를 당신 결코 이해할 수 없어. 그게 바로 이제 사실은 이 집단적인 차원에서 얘기는 기억의 신성함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카터 에커트한테 했더니 카터도 그래. 자기 60년대 한국 와 있을 때 그 피스코로에서 한국에서 와서 다방에서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이 당신 뭐 하는데? 저 한국 역사 공부. 당신 부자 나라에서 온 미국 사람 어때? 우리나라 역사 절대 이해할 수 없어. 이게 전형적인 그 세크럴리제이션 오브 메모리. 그러니까 자기 집단에 속하지 않는 연구자들이 자기 집단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자체를 근원적으로 블로킹하는 거죠. 이건 우리만이 이해할 수 있어. 그렇게 끔찍한. 그러면 예컨대 여기 있는 우리 한국학 하는 친구들도 아마 한국에 요새 뭐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젊은 세대 한국 친구들은 식민지 시대 경험했나? 6.25 전쟁 경험했나? 아무도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나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나 생각보다 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외국 사람이니까 절대 식민주의 일본의 잔악한 식민지 지배와 그 참혹했던 내전을 넌 절대 이해할 수 없어. 라는 이러한 기억의 어떤 타자화시키고 그들의 이 연구 어프로치 자체를 본원적으로 막는 방식이 세크럴리제이션 오브 메모리입니다. 콜로키얼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들어가면 뭐 한도 끝도 없지만 그게 바로 이 세크럴리제이션 오브 메모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라울 힐버그는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역사가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포지티비스틱한 역사입니다. 디스트럭션 오브 유로피안 주얼이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평생을 그거 했던 영감인데 이 영감님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굉장히 흥미로운 에세이를 하나 씁니다. 에세이 제목이 뭐냐면 I was not there야. 자기가 평생 홀로코스트에 대한 연구를 했지만 나는 거기 없었기 때문에 근데 가장 꼼꼼한 역사, 모든 아카이브를 다 뒤지고 가장 꼼꼼한 역사로 했는데 제목이 I was not there고 그 안에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뽑은 게 바로 이게 아도르노를 패러디해 갖고 아우슈비츠 이후에 풋노트를 다는 건 야만적인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아무리 아카이브 작업을 하고 실증적으로 모든 도큐멘테이션들을 통해서 꼼꼼하게 솔리드하게 유럽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쫓아왔지만 한 번도 자기는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얼마만큼 이러한 자료가 얼마만큼 그 현실에 와닿는 것인가. 이제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은 오럴 히스토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증언의 문제, 오럴 히스토리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누구죠? 우리 아감벤이 얘기한 것 중에 아우슈비츠의 아포리아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도리 라웁이라는 그 루마니아 출신 유대계 심리학자가 밝혀낸 건데
아우슈비츠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폭동을 목격한 그 생존자 여성이 계속 이 굴뚝이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레지스탕트의 굴뚝을 4개를 폭파시켰다. 이제 그런 증언을 했어요. 근데 자료가 보여주면 굴뚝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뭐냐면 이 위트니스의 이 생존자의 증언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페이크였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도리 라웁이라는 루마니아 출신 그 유대계 심리학자가 밝혀낸 뭐냐면 사람이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의 기억은 과장된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사람이 4개가 이 굴뚝이 4개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특히 이러한 메모리 연구에서는 뭐라 그럴까 팩트와 트루스가 어긋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인데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생존 수기 중에 가짜 수기들을 보면은 항상 팩트하고 그렇게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팩트를 연구해 갖고 쓰는 거니까. 근데 정작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수기는 팩트들이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트라우마가 있거나 전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인식론적으로도 지금 우리 똑같은 거예요. 그 군 위안부 할머니들 증언에 대해서 일본의 보수적인 역사가들이 그걸 부정하려고 할 때 할머니 몇 월 며칠이에요. 아니 뭐 어느 무더운 여름날 몇 월 며칠인지 없어요. 우리 근데 우리 군 아카이브 가도 할머니 탄 그 흔적이 없어요. 배 이름 뭐예요? 글쎄 무슨 마루라고 써 있는데 어디 도착했어요? 뭐 야자수가 많은데 당신들이 이해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그런 아카이브의 다큐멘테이션과 어긋나는 것들이 왔을 때 이거 거짓말이라고 하는 방식.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쪽에 많은 메모리 액티비스트들의 대응 방식은 아니야, 니네가 거짓말하고 우리 얘기가 맞는 얘기다. 이런 식의 단순화시킨 방식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홀로코스트 쪽에서. 그래서 이미 많은 그 할머니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스피박이 Can Subalterns Speak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늘 얘기해 왔어요. 우리가 안 들었을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난 이 스피박의 이 얘기를 Can historians listen to?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 쭉 얘기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들은 거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기억의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도리라고 얘기도 쭉 나오고 뭐 한두 끝도 없이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컬렉티브 길트 부분은 뭐 우리가 한나 아렌트가 이미 아히면 제루살렘에서 컬렉티브 길트가 사실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사실은 내셔널리즘을 그러니까 일본의 요신대끼 나치 시키진들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선의들이 어떨 때는 컬렉티브 길트라는 그런 그 채널을 통해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정당화하고 일본의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그 테사 모리스 스즈키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임플리케이션 혹은 임플리케이티드 서브젝트라는 게 컬렉티브 길트보다 훨씬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는 수업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 걔들 뭐 전부 90년대 생인데, 자네들 월남전이 끝난 지 한참 뒤에 태어난 친구들인데, 너희들이 월남전에서 한국군이 벌였던 그런 잔인한 행위에 대해서 너희들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냐?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면 너희 세대의 일본 친구들이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벌인 그러한 잔악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냐? 그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죠. 그럼 뭐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그럼 너희들은 그럼 월남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일본의 너희 전후 세대들은 2차 대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게 아니라 과거에 벌어진 일들은 자네들이 혹은 우리가 그 자리에 연루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과거를 기억하는 건 지금 우리의 일이잖아요. 지금 가령 2016년이라는 이 시점에서 컴포트 위민에 대한 기억이라는 건 그 기억은 우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사실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후 세대들도 책임이 있다. 그건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역시 임플리케이션인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든다면 가령 내가 일본에 뭐 90년대생의 일본 젊은이인데 뭐 미쓰비시에 취직해가 거기서 월급 받고 좋은 샐러리맨으로 잘 산다. 근데 미쓰비시라는 회사가 그 2차 대전부터 식민지 시기부터 해왔던 그와 같은 그 결과물로 오늘날의 미쓰비시가 됐는데 거기서 내가 인볼브 돼갖고 월급 받으면서 내 삶을 영위하는데 거기에 대한 나의 책임은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뭐 내가 회장도 아니고 사장도 아닌데 무슨 거기 책임이 있나? 내가 뭐 창립자도 아닌데. 하지만 거기서 월급 받고 그 녹을 받고 있다고 했을 때 그때 나와 미쓰비시와 콜로니얼 패스트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난 테사가 얘기한 임플리케이션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우리식으로 약간 모디파이 한다면 임플리케이티드 서브젝트죠. 우리들 모두 하는 여기 뭐 예컨대 월남전에서 한진 뭐 대한항공에 예컨대 프리컨트 플라이어로 내가 대한항공에 그런 뭔가를 받고 있을 때 그럼 나는 대한항공이 이 월남전에서 인볼브 됐던 것과 내가 지금 거기서 받고 있는 혜택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사실은 뭐 여전히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역시 이거는 하지만 implicated subject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implicated 됐다는 얘기를 자각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접근하고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라는 걸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뭐 폴란드 얘기는 좀 너무 또 배경 지식이 복잡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뭐 호모 예드바브네쿠스라든가 뭐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딱 얘기를 한다면 이게 사실 지그문트 바우만이 이때 그 86년도에 그 문학평론에서의 논쟁이 붙은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저기죠 최수압 미워시라고 1980년도에 노벨 문학상 받은 폴란드 시인 있죠. 이 양반이 그 20대에 쓴 시에 기가 막힌 시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campo di fiori라는 시입니다. campo di fiori라고 로마에 있는 광야인데 사실은 그 campo di fiori에서 르네상스 휴머니스트였던 조르다노 브루노가 화형당한데 그 미워 씨가 난 20대 때 그런 시를 썼다는 게 역시 좋은 시인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 년은 조르다노 브루노가 campo di fiori에서 화형당할 때 로마 시민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화형당하는 걸 구경하다가 다 그 불꽃이 사그라지기 전에 우르르 또 술집에 몰려가서 술 마시고 밑바닥엔 포도에는 와인 짜고 꽃잎들 막 떨어져 있는 게 한 년 똥나무. 두 번째는 뭐냐면 1943년 바르샤바 게토에서 게토 봉기가 일어났을 때 거기서 막 나치가 그것을 폭격을 하고 사람들이 죽어가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일어날 때 폴란드의 젊은 청춘 남녀들은 화창한 일요일 날 메리고라운드를 타면서 마치 옆에서 저렇게 연기가 나고 이웃들이 죽어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메리고라운드를 타는 그런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그 부원스키라는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만 이 양반이 문학평론가인데 그 최수압 미오시의 그 시를 끌어내갖고 우리 폴란드인들이 물론 끔찍한 나치 점령이라고 식민주의 지배보다 더 끔찍합니다.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걸 아는 순간 전 가족이 몰살당하고 폴란드인들은 뭐 영화관도 안 되고 모자를 쓰고 다녀도 안 되고 카메라도 왜냐하면 이들은 야만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슬라브라는 건 화이트 니그로입니다. 진짜 나치 이데올로그들이 그런 말을 씁니다. 우크라이나인데 화이트 니그로고 히틀러는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는 독일 이주민들이 사는 구역이 끝나고 슬라브돔이 시작하는 곳이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이드보다 훨씬 먼저 이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라는 게 이게 지오 포지티비스틱한 컨셉이 아니라 굉장히 상대주의적이고 그런 어떤 문명과 관계된 컨셉이란 걸 이미 히틀러 같은 친구들이 거의 뭐 본능적으로 그런 얘기를 이제 이 슬라브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을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시 넘어가면 이 폴란드인들이 우리 600만이 죽었는데 인구 비례적으로는 가장 큰 피해자고 우리가 유대인들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바로 부원스키가 이 양반의 미워시의 이 시를 인용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그 나치와 같은 엄청난 폭력에 대항해서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도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빅팀후세로 도망가서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억의 방식이냐 하면서 이제 논쟁을 벌이고 그때 이제 바우만 글을 제가 처음 젊었을 때 읽었는데 94년도 뭐 그때쯤 쓴 건데 바우만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스투셴보시라는 폴란드 크라쿠프의 한 평범한 집안 얘기인데 인텔리겐차 집안 얘기인데 아주 가까운 유대인 그 친구가 있었는데 삼촌 부르던 근데 나치가 들어오니까 그 삼촌이라고 불렀던 집안의 오랜 친구가 자기 여동생 2명을 데리고 숨겨달라고 데리고 자기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볼 때는 사실은 가족 회의를 한 거죠. 이 사람들 숨겨졌다 발각되는 순간 우리 가족이 전부 몰살당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할 거냐는데 가족 회의를 해갖고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삼촌 인, 그 다음에 첫째 여동생 인, 근데 둘째 여동생은 너무 유대계처럼 보여. 너무 머리도 까맣고 얼굴도 까맣고 둘째 여동생까지 숨겨줬다가는 당장 유대인을 숨겨준 게 누구에게도 발각날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둘째 여동생은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떠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 기억을 그 가족에게는 2차 대전 이후에 사실은 그 자기네 목숨을 걸고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그 마지막 여동생을 보내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그 가족의 평생 그게 트라우마가 된 거라. 그죠? 그들이 떳떳하지 못한 뭐랄까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또 살아나간다는 그런 합리성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뭐 어떤 도덕성, 인간성을 이렇게 지키려고 했던 일종의 컴프로마이즈인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바우만이 그러니까 이 과거를 기억할 때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지만 그 기억할 때 부끄러움을 갖고 그 기억을 했을 때 그 기억이 가지는 해방적 역할과 우리는 가장 큰 피해자였기 때문에 우리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왜 우리 스스로에게 화살을 돌리느냐라는 식의 기억 방식의 차이는 얼마나 큰 거냐. 그걸 하면서 그때 사실은 바우만이 90년대 중반에 부끄럽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해방적인 역할을 가지는가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컬렉티브 길트라든가 이런 부분의 그 집단적의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기억의 어떤 서브젝트들이 혹은 기억하는 어떤 역사적 행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질 수, 그 기억의 주체로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스탠스 같은 것들은 우리가 과거에 봤던 것과는 틀림없이 다른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이제 요코 가와시마 와킨스가 거짓말을 하거나 틀렸다는 게 아니라 컨텍스트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왜 나남에 살았는지 얘기가 요코 가와시마 와킨스를 보면 전혀 안 나오죠. 그죠? 근데 그럼 요코 가와시마 와킨스가 일본으로 귀환할 때 그들이 겪었던 고통이 거짓말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역시 그런 자기가 겪었던 고통에 대한 그런 컨텍스트가 왜 자기네가 거기 가서 살았고 왜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패전해서 도망가야 되고 했던 그러한 얘기들이 완전히 빠져버리는 이 역사적 탈맥락화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멀리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 귄터 그라스의 인크랩스강을 보면 그것도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독일 좌파들이 굉장히 비판 많이 했어요. 왜 이제 독일을 희생자로 그리는 거면 크랩스강에 뭐냐면 빌헬름 구스틀로프 호가 뭐냐면 독일인 피난민들을 그단스크 옆에 그디니아죠 지금 이름 그디니아에서 독일인 피난민들 9,000명을 싣고 독일로 귀환하는 그 피난민 그 보트가 소련군 그 어뢰 공격, 토피도 공격으로 침몰해서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몰살당한 사건을 그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균터 그라스는 그 사람들이 희생자, 그렇지. 민간인이니까 소련군 어뢰 희생자였다는 얘기를 하면서 모든 걸 다 복선을 깝니다. 첫째, 구스틀로프는 스위스 주재 나치 커미셔너였다. 그러니까 그 배 자체가 나치의 어떤 주요 고위 인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스틀로프는 크라프트 드루히 프로이데라고 그래갖고 나치가 기쁨을 통한 힘해서 노동자들을
회유하는 노동자 레저 정책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도 우리 아리안 노동자들도 외국 여행 해야지 왜 부르주아만 하냐 해서 나치가 그 유람선을 큰 걸 만들어 갖고 노동자들에게 싼 가격으로 외국 스칸디나비아 쪽이나 이런 데 외국 여행을 하던 그래서 나치의 그 노동자 회유 정책에 사용되던 배다. 그다음에 이 구스틀로프 호는 그 게르니카 그림 아시죠? 그 게르니카를 폭격했던 나치의 폭격기 전대가 스페인에서 독일로 돌아올 때 그들을 그들을 이렇게 비행기도 분해하고 해갖고 그 나치 폭격기 전대 게르니카의 전범자들을 독일로 데려온 배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들이 희생자였지만 이 희생자들이 그리고 뭐 나치의 뭐 열렬한 지지자였고 하는 굉장히 많은 복선을 깔고 그래서 이 구스툴로프와 연결된 모든 역사적 맥락들을 다 짚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귄터그라스는 그 얘기 분명히 하죠. 내가 이 얘기를 쓰는 거는 이 희생자들에 대한 얘기를 전부 독일의 우파들이 얘기하니까 우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위해서 이 희생자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이 희생됐다는 걸 우리 좌파들도 인정을 하고 하지만 그 희생 속에는 얼마나 많은 가해 행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할 때 이것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뭐랄까 컨텍스추얼라이즈 되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귄터그라스예요. 저는 독일의 뭐 많은 친구들이 귄터그라스 비판하지만 크랩스 강에 관한 저는 이 굉장히 그 균형 잡혀 있는 좋은 소설이고 오히려 좌파들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지 이 독일 이 피난민들의 희생이 다른 방식으로 전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래서 디컨텍스추얼라이즈 되는 것에 대한 또 비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갖고는 비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 희생자들이 놓여져 있던 컨텍스트를 드러냄으로써 사실은 이 희생자들이 어떻게 또 동시에 퍼페트레이터이면서 희생자였는가를 드러내주는 그런 방식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컨대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또 들어있다면 예컨대 그 일본 미국 9.11 요새 기념관 새로 생긴 건 좀 못 가봤는데 임시 기념관에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종이학이 쫙 걸려 있는 거예요. 히로시마 메모리얼 파크에 가면 왜 백혈병으로 죽은 그 아이를 기념하는 그런 종이학을 일본의 그부들이 보낸 것들이 이제 늘 걸려 있는 전통인데 히로시마 시장이 그 종이학을 접어서 9.11의 희생자를 기리는 메모리에 선물해서 거기에 이렇게 걸려 있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죠?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의 희생자를 기리는 그러한 종이학이 뜬금없이 또 9.11의 희생자를 기리는 종이학 그 장소에 걸려 있을. 그러니까 뭐 한편에서 뭐 그럴 수 있고 뭐 어떤 하나의 희생자 연대 같은 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그렇게 단순하게 차치하기엔 그 안에 인볼브되어 있는 역사적인 함의가 너무 많다라는 그런 얘기들 같은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이 안에 얽혀 있습니다. 또는 뭐 리사 요나야마가 잘 밝혔듯이 이 일본 히로시마 메모리얼 파크의 이 설계안 자체가 겐조 탕예라는 2차 1941년도에 일본에서 대동아 공용권 기념 파크 공모안에 당선된 설계안이 거의 그대로 히로시마 메모리얼 파크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처음에 들어가면 처음에 그 기념관 있는 아카이브 건물부터 이 신사의 왜 뭐죠? 큰 문 있잖아요. 대문. 뭐라 그러나. 거기서부터 해갖고 설명하는 이제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물론 뭐 겐조 탕계라는 사람이 좋은 건축가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다 복합적인 의미들이 같이 얘기되지 않았을 때 너무 단순화시킨 그 기억들이 지배적이 되고 그랬을 땐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또는 뭐 이 독일의 이 브란트라는 게 파이어라고 아마 영역도 돼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연합군의 뭐 드레스덴 폭격, 함부르크 폭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독일 민간인들을 지옥으로 만들었나. 그래서 이 브란트라는 걸 보면 완전히 홀로코스트 메타포를 씁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연합군의 폭격기 전대는 아인자츠 그룹페라는 그걸로 묘사한다든가 전 독일이 크레마토리움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래서
이 친구 얘기는 독일은 영국을 폭격할 때 군사 시설물을 했는데 이 연합군 폭격은 무차별로 폭격했다. 그 영국에 관한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컨대 폴란드 개전 첫날 그 폴란드를 침공하는 독일 공군을 지휘한 녀석이 이 볼프람 프리드리히 폰 리히트호펜인데 이마가 누구냐면 게르니카에 폭격 때 전대장했던 녀석입니다. 근데 전설적으로 에로건트한 친구로 아주 소문난. 근데 얘가 그 비엘룬이라는 폴란드 소도시를 개전 첫날 폭격하는데 걔 지휘 그 커맨더 그게 딱 기록은 남아있는데 뭐냐면 시장에다 직접 때려. 그러니까 이 이마들이 우리 독일은 군사시설만 폭격했는데 연합군은 독일의 그 시빌리언도 민간인도 폭격했다라는 그래서 저마들은 살인자들이라고 하지만 그 시석 속에는 스페인 사람이나 폴란드 사람은 안 들어있는 거죠. 게르니카를 폭격한 것도 안 들어있고 폴란드의 시장을 폭격한 얘기도 전혀 빠져있는. 그러니까 또 컨텍스트가 트랜스내셔널 컨텍스트 독일과 영국을 시야에 넣지만 그 컨텍스트 속에서 예컨대 폴란드와 스페인이 그 시야에 빠져 있을 때 또다시 그것이 디컨텍스추얼라이즈 되는 그럼으로써 왜곡시키는 그런 방식들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또 하나는 한국의 이게 폴란드 사람들 마찬가지. 이 녀석, 이게 누구냐면 라우단스키 형제가 1941년도에 폴란드의 예드바벤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폴란드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때 참여해서 실제로 죽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2차 대전 직후에 재판을 받아갖고 잠깐 산 적도 있는데 이 예드바븐의 그 이야기가 그 얀 그로스 책이 이제 영역되고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막 떨쳐나게 독일 저널리스트들이 와서 라우단스키 브라더스하고 이제 인터뷰하는데 뭐냐면 그때 유대인 죽였는데 자기도 희생자라는 거예요. 우리 폴란드 민족 전체처럼 우리는 스탈린주의의 희생자였고 나치의 희생자였고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가 갑자기 희생자가 되는 거죠. 또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 자료를 내가 못 봤는데 나한테 안 보여줘갖고 그 2차 대전 때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간수를 했다가 그 맞아 B급, C급 전범으로 처형당한 조선인 군속들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 정권 때 그 대통령 직속 과거 화해위원회에서 그들도 희생자라고 그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들도 역사의 희생자다. 뭐 역사의 희생자라는 말, 역사의 희생자 아닌 사람은 또 누가 있겠어요? 전두환이도 불쌍하잖아. 뭐 다 늙어가지고. 다 불쌍한 사람들이지.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 다 희생자들이지.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되게 그 피해자 그룹 중에서 개별적으로 퍼페트레이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개별적으로 퍼페트레이터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항상 우리 민족 전체는 희생자였어라는 그런 장벽 뒤에 숨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폴란드인이기 때문에 다른 폴란드 민족 전체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통을. 나는 조선인인데 저 사람들도 조선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조선 민족이 전부 고통받은 것처럼 저들도 희생자야. 라는 식으로 숨어버리는 그러한 방식들이 이 폴란드라든가 뭐 이 한국 같은 데서 잘 발견되는데 이게 뭐냐면 오버 컨텍스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을 내가 볼 때는 자기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였다는 역사적 맥락을 그냥 사람들 사이에 각각의 행위자들이 가지는 차이에 관계없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모든 조선 사람은 희생자였어 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바로 이 오버 컨텍스추얼라이즈 또는 뭐 1992년도에 이스라엘의 사범대학에서 한 그 서베이를 보니까 80%가 자기는 홀로코스트의 서바이버라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얘네들이 절대로 홀로코스트가 서바이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그걸 이해했을 때 왜 이 아이들이 그와 같은 끔찍한 경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팔레스타인의 그 어린애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기 정당화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했을 때 저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을 빅팀이라고 이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라고 아이덴티파이 하는 순간 다시는 홀로코스트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국가가 강해져야 되고 우리 국가 강하지 우리 600만 죽었는데 팔레스타인 쟤네들 뭐 그거 내가 실탄 쏘는 것도 아니고 고무총인데 뭐 그것도 잘못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이런 사유 방식이 어떻게 가능한 건 역시 오버 컨텍스추얼라이제이션을 얘기했습니다. 뭐 에이전시 얘기 같은 건 뭐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라구치 기쿠야라는 자살한 시인입니다. 히로시마 시인인데 그 누구지 오에 겐자부로의 히로시마 노트를 보다가 내가 이 양반 얘기를 발견하고 너무나 흥미로운 뭐냐면 히로시마 히바쿠샤예요. 근데 이 양반 자살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내가 그 원자폭탄의 피해자로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나는 죽는 게 싫다. 그리고 왜 우리 히바쿠샤를 전부 통계로 자꾸 통계 하나로 잡는 일본 정부의 그런 방식이라든가 우리는 머티어리얼로 자꾸 취급하는 것에 대한 항의 그리고 나는 내 목숨에 관한 한 내가 책임을 진 내가 원자폭탄이라는 그와 같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죽는 게 싫다 해갖고 그 원폭병으로 죽기 전에 자살을 해버리는 그 시인 얘기가 그 오에 겐자부로 히로시마 노트에서 나오는데 그 이 자살이라는 게 그러니까 물론 이게 누구도 자살을 조장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극한적인 상황에서 자살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에이전시를 가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그 스탈린의 그 엔카 부대나 나치 SS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자살하는 정치범들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마들은 너 목숨은 내가 갖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기 전에 이 자살해버린 것에 대해서 정말 분노합니다. 근데 그건 뭐 역설적으로 보면은 그런 어떤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그 자살이라는 그 행위는 그야말로 자기의 에이전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행위 같은 것들인데 이 얘기는 뭐 좀 여담이지만 빅티문 내셔널리즘에서 빅티문 내셔널리즘이 가진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역시 문제 중에 하나는 그야말로 전부 이들 역사적 행위자들을 대상화시킨다는 거죠. 그죠? 이들 행위자들을 대상화시키고 넘버 숫자의 하나로 만들고 오브젝트로 만들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행위자들의 에이전시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 이것이 역시 빅티문 내셔널리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말 문제. 뭐 그 다음에도 또 뭐 이런 뭐 이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얘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